반갑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핵심 요약 시작해 볼 거고요. 중요한 내용들만 짚으면서 넘어갈 거니까 나오시는 내용들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4년도 이후로부터는 조금 이제 경영학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더라도 꼭 잘 외워서 넘어가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그럼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 용어 설명인데 이거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면은 결국에는 각 공식들이 있겠죠. 근데 그 공식들을 이해하려면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보면은 주차인데, 자, 우리가 주차, 정차한다라는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 볼 거예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또 차가 고장 났거나 운전자가 차에 부재해서 없는 거죠. 운전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린 주차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차 먼저 볼 건데, 자, 정차는 5분이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5분을 초과하면은 주차 개념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5분 안에 내가 잠시 차를 대고 돌아와서 뭐 뺀다거나, 잠시 편의점에 가서 뭐 먹을 거를 사온다거나 하면서 잠시 차를 대는 것은 정차다. 정차의 기준은 근데 5분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앞지르기 볼까요? 자, 운전자가 앞서가는 차를 당연히 앞지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앞지르기 할 때는 항상 뭐다?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행은 우리 천천히 차를 운행을 하는 건데, 급정지,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멈출 수 있는 속도를 우리는 서행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횡단보도는 말 그대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 건너기 위해서 마련된 보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풀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시정지는 뭐냐? 자, 우리가 자동차가 가고 있어요. 근데 정지, 우리가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 공주거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거기는 한데, 이 일시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은 완전 정지,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무엇이냐가 결국 중요한 거예요. 자, 정지는 차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에서 멈춰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시 정지라는 거는 잠시 동안 차가 완전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 정지와 정지의 차이 나중에 되면 조금 더 이해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차로와 차선이 있는데 차로는 차,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죠.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해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입니다. 즉 차는 1차로, 2차로, 3차로 있죠? 그죠? 요게 차선인 거죠. 차선. 그럼 여기가 차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로를 구분해 주는 것이 뭐다? 바로 차선이다.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도로교통법이 왜 존재하는지 한번 볼게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노면 표시를 보면은 점소는 허용, 지나가도 된다는 거죠. 실선은 차선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선은 의미 강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과실, 측정이 맺어진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색 신호일 때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멈춰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뒤에서부터입니다. 근데 내가 황색인데 진입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신속히 빠져나가야 한다.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잘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적색 신호등은 무조건 정지예요. 일단 정지, 무조건 정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색 전멸과 적색 전멸 요거 두 개가 조금 헷갈리게 나오는데 일단 황색 점멸이 깜빡깜빡 하고 있는 신호등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천천히 자 주위를 잘 살피면서 지나가면 돼요. 근데 적색 전멸은 뭐냐면은 일단은 정지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많이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적색 전멸인 경우에는 일단 정지를 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을 하고 지나가면서 또 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단은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도로에서 속도가 정해져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한데, 자, 고속도로 먼저 볼게요. 자, 편도 2차로예요. 자, 편도 2차로랑은 그렇게 크지 않은 고속도로죠. 1차로에서는 자, 80km 이상 주행으로 앞지르기도 속도가 정해져 있죠. 자, 근데 80km 미만으로 내가 만일에 다닌다 하면은 요런 사람들은 2차로로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2차로는 모든 자동차. 그러니까 즉 외울 필요 없겠죠? 우리 1차로의 기준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고속도로가 좀 더 커졌어요. 편도 3차로입니다. 자, 1차로에서는 편도 2차로와 동일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1차로, 편도 2차로의 기준이 있죠. 똑같다는 거예요. 80km 이상으로 앞지를 해야 되고 그 미만으로 달릴 거면은 나머지 차선으로 빠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왼쪽 차로는 우리가 1차선, 여기 1차선이면은 자, 이렇게 있으면은 2차선, 3차선 될 건데, 이 왼쪽 차로는 1차로 옆에 있는 차로를 얘기를 해요. 자, 근데 3차로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요게 꼭 2차로만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2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 다니게 돼 있고, 오른쪽 차로는 이제 이 1차로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오른쪽 차로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큰 차로들, 큰 차들, 건설기계, 이런 친구들이 오른쪽 차로로 다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 도로나 뭐 국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런 곳에서의 오른쪽 차로로는 마찬가지로 특수 자동차, 화물 자동차, 건설기, 일단 기본적으로 딱 들어봤을 때 차들이 느리죠? 이런 친구들은 오른쪽 차로,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주행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교통법. 자, 이 중에서도 조금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만 좀 외울게요. 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 소통을 위해서 차의 운전자에게 승차 인원, 적재 중량, 용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요 기준들이 왜 중요하냐? 밑에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하죠. 자, 먼저 화물 자동차, 이륜 자동차 및 소형 3륜 자동차의 적재 기준입니다. 길이, 너비, 높이로 나뉠 건데, 자, 먼저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이에요. 만일에 자동차가 10m다. 그러면 11m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륜 장치는 적재 장치 길이의 30cm를 더한다. 보면 되겠고, 너비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차에 물건을 실었는데 너무 옆으로 너비가 넓어서 백미러로 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자, 높이는 화물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m, 소형 3륜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5m, 2륜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m. 자, 지상으로부터죠. 땅으로부터 잰다는 겁니다. 자동차 바퀴 위, 뭐 차체 기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상으로부터 기준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안전 기준을 넘는 화물을 우리는 가끔 보다 보면은 막 싣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너비 30,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천으로 된 표식을 달아야 되고, 밤에는 안 보이니까 반사가 되는 표지를 달아주면은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면허증을 가지고 어떤 차들을 운전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인데, 자, 제 1종 대형부터 볼게요. 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치가 크죠? 그리고 건설기계인데, 덤프트럭, 아스팔토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서차, 콘크리트, 천공기, 콘크리트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 일단 덤프트럭 하나 외울게요. 그리고 아스팔트 들어가 있는 것들 무조건 1종 대형 면허다. 그리고 콘크리트 들어가 있는 거 무조건 1종 대형 면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거는 덤프트럭, 그리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요 정도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좀 특이한 친구들 있죠? 천공기, 노상안전기. 아, 이런 것들 가지고 대형 면허 하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면허 볼게요. 보통 면허 기준은 요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승차 정원 15인 이하죠. 승합 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15인 이하 12톤 미만이죠. 자, 그리고 건설 기계, 도로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되고,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 을 운전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속도 기준 한번 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중요합니다. 자, 일반도로, 고속도로 나눠볼 건데, 자, 일반도로, 우리 주거지역, 일반도로죠, 말 그대로. 자, 여기서는 최고 속도 50이에요. 근데, 조금 보행자가 많이 없고, 이륜차가 다니지 않는 곳 같은 경우는 60km까지 가능하고 있고, 편도 1차로 60이죠. 편도 2차로 80입니다. 최저 속도는 제한이 없어요. 자, 이게 우리 일반 도로예요. 요거는 우리가 운전하시다 보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고속도로가 이제 헷갈려요.
자, 편도 1차로에서는 최고 속도가 80이에요, 사실. 최소 속도는 50. 자, 일단은 최소 속도는 다 50입니다. 요거 외우고 넘어갈 거고. 자, 편도 1차로는 80인데 2차로부터 점점 넓어지죠. 자, 그러면은 차들이 기본적으로 빨리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는 매시 100km. 그리고 80km인 친구들은 뭐냐면 이제 덩치 큰 친구들 있죠.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런 건설 기계 관련된 자동차들은 최고가 80이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일반 도로에서 어떤 도로는 60km까지 최고 속도가 가능하다고 돼 있죠. 자,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여기서 10km 더해줍니다. 자, 매시 90까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총 120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20, 10 더해준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오히려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는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이륜차가 금지되어 있죠.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매시 90, 그리고 매시 30. 자, 매시 축구 선수 아니죠? 자, 매시는 90km까지 달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우리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뭐 빗길 운행, 안전 운행하세요. 몇 퍼센트 감속하세요.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외워볼게요. 자, 최고 속도 20% 감속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어요. 자, 그럼 노면이 그냥 젖어 있을 리는 없겠죠. 눈이 녹아서 노면이 젖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20% 감속. 그리고 눈이 20mm, 2cm죠? 미만 쌓인 경우는 20%꼭 감속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50% 감속은 폭우, 폭설,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 내 시야가 10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속도를 50% 절반을 줄여야 되고, 노면이 얼어 있어요. 눈이 20mm, 2cm 이상 쌓였어요. 그러면은 최고 속도 50% 감속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최고 속도 제한이 80km/h인 도로가 있다. 자, 근데 노면이 젖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동차는 최대 몇 가지 운전이 가능한가? 그러면은 80km에 지금 노면이 젖어 있으니까 20% 감속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100분의 20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은 쭉쭉 하면은 64가 나와요. 자, 요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50% 감속은 그냥 절반 뚝 자르니까 편하거든요. 근데 20%가 살짝 귀찮게 하니까 요거 가지고 조금 연습을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정차랑 주차 차이 봤었죠? 정차는 우리가 5분 이내, 5분 이내에 차를 움직일 수 있다면 정차, 못 움직인다 하면 주차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금지, 주정차 다 금지되어 있는 거죠. 자,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장소. 여러분들 여기다가 잠깐 대도 뭐 괜찮다고 하는 곳도 있는데 뭐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은 그냥 벌금이에요. 그리고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는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 10m. 자, 이런 기준들은 왜 있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야가 확보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거 때문인 거예요. 자, 차들이 주정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주차 금지인 거죠. 그리고 건널목의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장소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소방시설. 자, 이 소방시설은 뭐냐면은 소화전도 포함이 될 거고, 그죠. 뭐 보통 소화전이죠. 그쵸. 저 소화전, 그리고 뭐 호스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 근처엔 안 되시는 게 일단 상책입니다. 자, 그리고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장소. 자, 요거 어기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둘러보세요. 요거 잘 지키고 있는지 요거 외워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해보다 보면은 조금 많이 공부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불법 부착 장치의 기준을 보면은 자, 경찰관이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를 쓰면은 불법이고 당연히 그렇겠죠. 뭔가 도청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긴급 자동차 아닌 자동차에 사용하는 경광등, 사이렌, 비상등 이런 것도 경찰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은 조금 사회 질서에 위반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안전 운행에 영향이 있을 만한 정도의 장치 뭐 소음을 유발한다던가 뭔가 굉음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혼란 주는 막 사이키 이런 빛 작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단다. 이런 것들은 불법 부착 장치의 기준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일단은 보고 우리 다음 과목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벌금인데 벌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느낌만 찍는 법을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면은 저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굉장히 세죠. 자,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이 정도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아우, 쟤는 진짜 뭔가 잘못했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안 했어요. 뺑소니죠. 뺑소니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이해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징역이 더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제일 최고를 때려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고요. 자, 그리고 다음 볼까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야, 이거는 조금 애매하죠.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자, 임의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철거, 이전 혹은 손괴한 사람 벌칙. 자, 이 뉘앙스는 뭐냐면은 법을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도로의 질서가 정해져 있는데 질서를 회방을 한다. 그리고 질서를 공공연하게, 질서를 정연하게 해주는 것들을 내가 훼손을 한다. 이런 개념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막 사람이 다치고 아직 다치진 않았잖아요. 다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막 뺑소니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정도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제 조금 괜찮아 보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재물 손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했다. 자, 이런 거는 사실 누구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이 정도 나오고 있다. 해서 요거는 내가 사실 상식선에서 경중을 따져가지고 찍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요 감이 나중에는 오는데 뭐 하나하나 다 외우실 분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61점을 받아도 합격, 100점을 받아도 합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 기억을 하면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고 또 1과목 남은 내용은 제가 또 뒤에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1과목 두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1회 이상 위반의 경우 0.2% 이상이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벌금이나 징역이 조금 셉니다. 그래서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0.8에서 0.2 미만이다.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1,000만 원. 자, 1,000만 원씩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벌금 500만 원씩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징역도 1년씩 떨어지죠. 자, 0.3에서 0.8, 0.08 미만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만일에 측정 거부를 하게 된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모든 범위죠. 자, 최소부터 최대까지 전부 다 된다. 그리고 2회 이상 위반이다. 자, 그러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측정 거부보다 한 단계씩 올라갔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적 피해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다친 거죠. 그래서 사망, 중상, 경상, 그리고 부상 한 명마다 이렇게 벌점이나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 자, 기본적으로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3일 이내에 사망하면은 이건 사망사고로 봅니다. 벌점 가장 큰 90점이 되겠고요. 중상은 3주 이상, 전치 3주 이상인 경우에는 중상, 벌점 15점. 경상은 그러면 3주 미만이겠죠. 그리고 5일 이상인 경우는 경상이다. 한 명당 5점. 그리고 부상은 한 명당 2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최소인 5일 미만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은 부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 중에 과속사고. 자, 모든 게 다 과속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떤 기준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도로의 최고 속도가 50km인 거예요. 근데 20km를 초과해서 뭐 70 이상으로 달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과속 사고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요 밑에 내용에 나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나 항상 어느 도로건 20km를 초과해서 일어난 사고는 과속 사고다 보시면 되겠고, 장소는 기본적으로 도로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 공개된 장소라는 것은 거의 모든 장소를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소통, 원활한 교통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 사고. 이것도 뭐 거의 대부분의 도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과속사고의 성립 요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자, 만일에 사람이 다쳤는데 20km 초과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사람이 다쳤어요. 그럼 요거는 인적 피해로는 볼 수 있는데 과속사고다, 너 과속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운전자 과실도 마찬가지예요. 20km를 초과해서 운행한 경우, 그런 경우에 사고가 난 경우에만 과속사고다. 자, 단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항상 예외가 나오겠죠. 자, 제한속도 20km 이하로 과속했어요. 자, 근데 사고가 났어. 그러면 과속사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0km를 초과해서 달리기는 했는데, 자, 대물 피해만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과속사고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사람이 다쳤냐, 안 다쳤냐, 요게 항상 지문 속에 나와 있는지, 요거를 좀 염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물 설치 요건은 시험에 등장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으니까 한번 훑어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 자,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자, 먼저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는 주정차 1분도 안 됩니다. 1분 잠시 했다고 해서 사진 찍혔다? 무조건 안 돼요. 자, 그리고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는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 10m, 건널목의 가장자리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자, 횡단보도 주변에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요거 민원 신고 많이 당하세요. 자, 소방시설, 모든 소방시설, 뭐 소화전이라던가 소방호스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자, 5m 이내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장소도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내가 시야를 가려서 보행자를 못 보겠다 할 정도라고 대충 기본 개념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불법 부착 장치의 기준은 뭐냐면은 경찰청에서 일단은 경찰관들이 허가하지 않은 거, 그리고 경찰관들이 쓰는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를 쓰면 요거는 뭐 간첩 같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고, 긴급자동차가 아닌데 경광등, 사이렌, 비상등을 준다. 요거는 그러면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안전운행에 영향이 있을 만한 정도의 장치는 안 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호 지시 위반 사고 성립 요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 장소적 피해자, 운전자 과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먼저 예외사항 먼저 볼게요. 자, 장소적 요건 보니까 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신호기가 고장 났어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신호등이 없는데 신호 위반을 할 수가 없죠. 요 개념이에요. 요거를 조금 어렵게 이렇게 말로 풀어놓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규제 표지 외의 표지판. 이거는 법적 효력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호 위반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이것도 추가로 뭐 있냐면 아파트 단지에 신호 설정해 놓은 거 있죠. 요거는 사실상 우리가 법의 법적 과실을 따질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 최대한 사고 안 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 요건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쳤어요. 신호 위반을 해서 사람이 다쳤어. 그러면은 피해자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사람이 안 다쳤어요. 그냥 대물 피해만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신호 위반을 해서 일어난 사고다라고 과실이 잡히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운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불강력적인 과실, 그리고 부득이한 과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신호를 지키고 빨간불에 서 있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차가 와서 빵 하고 박았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튕겨 나가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신호 위반을 하면서 다른 차를 또 쳤어. 그럼 요거는 신호 위반 사고로 볼 수는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선 침범 사고. 자, 이런 성립 요건들은 기본적으로 다 내용이 비슷해요. 예외사항. 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중앙선 침범할 수가 없잖아요. 문이 열려야 닫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중앙선이 없는 상태라면은 뭐 상관없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은 법적 효력이 없다. 과실 측정 기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피해자 건도 마찬가지 신호 위반과 똑같아요.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못 본다. 자, 그리고 또 있겠죠? 불가항력적인.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 차가 와서 나를 쳤어. 그래서 중앙선을 튕겨 넘어가서 사고를 내버렸어요. 이런 거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는 보지 않는다. 뒷차가 대신 문제를 다 받아가야겠죠. 운전자가 실도 마찬가지로 신호 위반 차량에 충돌돼서 피해를 입었어요. 이거 내 잘못 아니죠? 어쩌다 보니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거죠. 이게 불가항력적인지 아닌지를 법적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망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사고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장소요. 어느 장소, 도로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내가 차량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이 사람이 72시간 이내로 사고를 당해 사망을 했다. 무조건 장소적 여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운전자 과실을 좀 볼게요. 자, 업무상 주의를 소홀했어요. 자, 이러면은 사고, 내가 잘못한 거 맞죠? 자, 근데 자동차 본래 운행 목적이 아닌 작업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요게 사망사고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건 안전사고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게차 운전을 해요. 근데 내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자, 이거는 사망사고이기 이전에 먼저 안전사고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고 간다.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을 논할 수 없는 경우 애매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무단횡단에서 갑자기 뛰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누가 봐도 정말 100% 1000명이면 1000명 다 운전 보행자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이게 운전자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데 또 장비에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은 이것도 안전사고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피해자 여건도 마찬가지예요. 자, 피해자가 보니까 자살하려고 일부러 뛰어들었어. 아니면 보험금 타려고 일부러 뛰어들었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로 보지 않고 저거는 자살이다. 대신 안전사고로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도주사고 적용 사례 보겠습니다. 도주사고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은 내가 후속 조치를 했느냐, 그리고 내가 도망가지 않았느냐, 뺑소니죠. 자, 그리고 내가 인계를 했느냐, 요 개념 세 개 잘 잡아두시면 돼요. 자, 뭐냐면 요 내용 쭉 보시면은, 자, 내가 사람이 다친 걸 봤어. 사고 난 걸 봤어. 근데도 그냥 가버려? 이거는 뺑소니죠, 솔직히. 그리고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망갔어요. 이것도 그렇고, 은폐하려고 거짓 진술 신고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후속 조치, 구호 조치를 안 했어. 신고만 하고 간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구호 조치를 안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도주사고예요. 그리고 피해자 사망했네? 아이고, 이거 죽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이러고 그냥 간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도주사고. 운전자를 바꿔했다? 사고 사실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한 거죠. 자, 피해자를 병까지 후송은 했어. 근데 연락처를 안 남기고 간 거예요. 이런 것도 후속 조치의 개념을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 자, 사리분별 없는 피해자, 미성년자, 피안전 후견인, 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 되겠죠. 이 사람이 다쳤는데 자기가 괜찮대, 진짜 괜찮대. 그런 경우 괜찮구나 하고 돌아갔다? 도주사고예요. 그래서 꼭 연락처를 남기거나 병원까지 데려가 주는 거, 경찰에 신고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뺑소니로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고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무조건 뺑소니다. 자, 근데 미적용 사례가 있어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겠죠. 자, 사고 장소가 너무 혼잡해요. 막 사람이 장난 아니야. 그래서 차를 잠시 어디다가 대고 올게요 라고 했는데 그 사이 얘가 너 뺑소니였어요. 이제 자기가 뺑소니 치고 아니니까 돌아온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건 아니다, 나 돌아오려고 했다. 자, 그리고 가해자도 피해를 입었어요. 내가 사고를 냈는데 나도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제3자가 후속 조치를 대신 해줬어요. 경찰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요거는 괜찮다. 자,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관이 후속 조치를 하는 거 보고 연락처만 주고 왔어요. 괜찮아요. 제3자에게 인계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은 요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 도주사고 적용받지 않으려면은 후속 조치 잘하고, 그리고 뺑소니, 그리고 인계를 잘 해주면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짧게 빠르게 좀 말씀드렸는데, 혹시 속도 빠르시다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속도 제어하는 톱니바퀴 누르시면은 조금 천천히 들으실 수도 있고, 보통은 빨리 해놓고 근데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하기는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1과목 마무리 다 되었고요. 다른 내용들도 사실은 많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충분히 외워도 합격 가능하다. 우리 합격 점수는 60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너무 고득점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최소의 노력 그리고 최대 효율을 내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시험 자격증들의 목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제 앞으로 들을 과목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도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과목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과목 마지막 3과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물 자동차 종류가 조금 나오는데 일반형, 보통, 화물 운송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뭐 시험에는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반형이라 하면은 보통 그냥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모든 자동차들을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 덤프형은 우리가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낙하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덤프트럭 이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이제 흙 같은 거 쌓아서 이렇게 이제 뒤에 있는 트레일러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낙하, 이제 물건들이 밑으로 쑥 쏟아지는 흙 같은 것들 보통 많이 담죠. 그리고 벤형은 지붕에 덮개가 있어요. 말 그대로 덤프트럭에 지붕이 있다. 그러면 벤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수용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차, 살수차, 소방차, 냉동차, 곡물, 사료 같은 거 운반하는 뭐 탱크로리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특수용도형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특수 자동차랑 용도형이랑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좋은데, 자동차는 견인형, 군한형, 특수용도형 이렇게 있습니다. 견인형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레카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고요. 군한형은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차를 꺼내는 이런 것들 포함되는데, 군한형은 말 그대로 차를 뭐 들어 올린다거나 이런 조금 더 헤비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견인형은 말 그대로 끄는 거 정도밖에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수 용도형 아까 위에 나왔던 건데 말 그대로 특수 용도, 이 특수 자동차 안에 특수 용도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수 자동차 안에는 견인형, 군한형, 특수 용도형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운임 및 요금 신고 사항에 대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요 신고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원가 계산서. 맨 처음에 이 원가가 얼마인가? 그리고 운임 요금표, 거리당 따른 운임이나 요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대비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운송 사업을 변경을 하겠다라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전에는 운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임을 책정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 운임이나 요금을 미리 정해야 됩니다. 요건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해서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저 얼마 정도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얼마 정도 받을 거다 라고 하는데, 변경 신고 때는 아까 뭐 있었죠? 운임요금의 신고 대비표를 함께 신고해 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법이 조금 있는데, 자,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있어요. 요거는 크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요구를 해요. 아, 요거는 내가 좀 힘들었는데 한 10만 원 더 주셔야겠어요. 요런 거 원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뭐 규격이 맞지 않는다던가 안전을 위반한다던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런 물건들은 거부를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는 안 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 내리게 한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교통에 또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허가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의 대상. 자, 요거는 그냥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변경신고를 할 때 내가 뭘 허가받아야 되냐? 자, 상호 변경됐을 때 얘기해야겠죠?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얘기해야겠죠? 화물 취급소인데 오타가 있네요. 자, 화물 취급소가 설치를 되거나 이제 폐지를 한 경우 해야 되고, 화물 자동차가 폐차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가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입니다. 개수가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 취급소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이 된다. 단 주사무소에 이전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 내 이전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내가 쓰고 있는데 사업용으로 이제 바꾸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요거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장관에게 신고한다? 아니죠. 자, 내가 자가용을 사업용으로 쓰려고 그래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가용 화물 자동차도 영업용으로 써도 되는 기간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천재지변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런 건 전쟁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수송이 진급이 필요하다? 일단은 자가용 화물 자동차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업용 화물차나 철도 등 화물 운송 수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써도 된다 보시면 되겠고, 자, 영농 조합법인, 자, 농사 짓는 분들이 사업을 위해서 화물 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사용이나 제한 또는 금지되어 있는 법령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일단 내용 보시면은 먼저 6개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사용을 하는데, 자, 운송 사업을 경영을 했어요. 자, 원래 자가용 화물 자동차는 법적으로 운송 사업을 이제 내가 돈 받고 대신 해주면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데, 요거를 만일에 하다 걸렸어요? 그럼 6개월 동안 제한된다. 자, 그리고 유상 운송 허가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이기는 한데, 자, 어떤 거죠? 아까 말했던 비상사태나 전쟁, 천재지변 이런 것들인데, 자, 화물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해서 제공을 하거나 임대한 경우.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요 기준으로 나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따시려면은 운전 적성 정밀 검사 받으실 건데, 받으신 분들도 이미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신규 검사, 유지 검사, 특별 검사 나뉘는데, 자,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규 검사 받고, 자, 이제 신규 검사를 해서 이제 다 땄어요. 자, 유지 검사는 뭐냐면은, 자, 신규 검사 때 적합 판정을 이제 받았죠. 여러분들이 받을 건데, 그래서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 자, 이 취업의 기준은 뭐냐면은 화물 관련된 종사, 관련된 취업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직종이라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취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유지검사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굳이 사실은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다시 화물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유지검사 받아야 되고요. 특별검사는, 자,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이 교통사고에는 아까 말했던 우리 1과목 첫 번째에서 배웠었죠. 도주사고라던가 아니면 사망사고, 이런 신호 위반 사고,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사람을 사망하게 했어요. 사망 기준 72시간이죠. 자, 이걸 해서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람. 자, 이것도 우리 부상 기준이죠.
이런 사람들은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이런 건 상관없고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숫자 외우기가 까다로운데 일단은 사망, 부상을 입혔는데 자 이런 것 때문에 점수가 81점 이상이다. 사망인데 근데 사망은 벌점 90점 기억하시죠? 자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뭐 바로 특별검사 들어가는 거고 부상인데도 내가 내가 사고를 일으켜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한 방에 81점이 넘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받아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금이나 징역이 좀 많기는 한데 좀 큰 거 먼저 기준 잡을게요. 2년 이하나 2천만 원짜리 2. 자, 요거는 뭐냐면 일단은 허가를 안 받았거나 부정하게 받은 자, 요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요런 경우에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한 경영자 그리고 허가를 안 받고 부정하게 받은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경영자, 그리고 운송 가맹 사업 경영자. 자, 운송 사업, 운송 주선 사업, 운송 가맹 사업을 했는데 허가를 안 받거나 부정하게 받았다. 그러면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자, 이렇게 나오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무조건 2년 이하라고 나오는 2년이다,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문제의 만일에 허가를 안 받거나 부정하게 받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경영자가 받아야 할 벌금은 얼마인가 하는데 막 3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500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그럼 내가 외운 숫자는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보기에. 그러면은 당황하거든요. 근데 이하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면 500만 원도 가능하다. 뭐 상황에 따라서 벌금이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2천만 원 이하, 2년 이하다. 라는 개념 좀 잘 잡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요렇게 하면서 제공을 하거나 임대한 자, 그리고 요 2천만 원 이하, 2년 이하기도 한데 6개월 사용 금지도 같이 받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 관리 사업자와 금품을 주고받았어요. 운송 사업자, 운수 종사자 모두 자 요런 징역 벌금 받습니다. 자 요거 과태료 아니고 벌금이라는 것도 좀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 자, 규정을 위반해서 사업을 양도했어요. 명의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어요. 자 이런 거 딱 들어보면은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벌금이나 징역이 세다. 이렇게 기준 잡아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그리고 자동차를 이제 화물 자동차를 말소하게 될 사유들이 몇 개 생길 건데 크게는 5개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계속 이거 5개만 돌아가면서 나와요. 자, 먼저 첫 번째, 자동차 제작, 판매자 등에게 반품을 했어요. 반품했으면 어떻게 해? 그냥 말소를 해야겠죠. 이제 더 이상 내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차량이 초과됐어요. 반품해야겠죠.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 안 하고 조금만 더 써봐야겠다. 돈 아끼려고 이렇게 하다 걸리면은 벌금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수출해야 돼요. 말소해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가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됐어요. 멸실됐으면 이미 고장 난 거죠. 그러면은 고쳐야 되는데, 자, 고치려고 가보니까, 이거는 손댈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자동차, 여기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있는 자동차들도 다 포함되는 거고요. 연구 목적으로 써야겠다. 이런 조금 더 개발해야겠다. 어떻게 보면은 뭐 현대 자동차 이런 데서 이런 용어로 많이 쓰겠죠. 이런 경우에는 말소를 하고 써야 된다. 왜? 말소를 하면은 이걸 타고 나가면 안 되겠죠, 도로로.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말소는 언제 되냐?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자, 내가 이걸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 그럼 요 날부터 1개월, 정확히는 30일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시험에는 뭐 1개월로 많이 표현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은 시도지사가 실행을 한다. 근데 시도지사가 와서 저희 걸 직접 해주진 않죠. 자, 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대신 해주는 것도 시도지사가 실행을 한다. 개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교통안전표지판 종류. 자, 요거는 5개예요. 그냥 여기에 만일에 보기가 이 5가지가 없다. 그냥 고르면 씌우면 돼요. 자, 주의 표지, 규제 표지, 지시 표지, 보조 표지, 노면 표지. 자, 그러면 앞에 따보면은 주규지 번호. 주규지 번호에서 그냥 요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진로 양보 의무인데 여기 같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앞지르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앞지르기 하면은 왼쪽으로 앞지르기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뒤에 있는 차가 앞지르기를 하려고 한다. 뭐 깜빡이를 킨다? 그러면은 어디로 피해야 돼요? 우측으로 피해야 되죠? 자, 근데 요거 우측으로 안 피하다 사고 나면은 나중에 뭐 우리가 과실 잡힐 수도 있으니까 우측으로 해야 되고 자, 앞지르기 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좌측 깜빡이를 킨 상태로 앞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앞지르기는 왼쪽이다. 이렇게 같이 외워둘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비탈길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위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면 올라가는 차가 양보해야 된다.
알아두시면 되고,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운 자동차가, 동승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없는 차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가 나도 이 안에 사람이 많이 타고 있다? 그러면은 많이 타고 있는 차가 이겨요. 웬만하면 과실을 이깁니다. 그래서 웬 버스랑 뭐 사고 난다, 승합차랑 사고 난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끝으로 나오는 게 대기 환경 보전 법령인데, 이건 목적이 또 시험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읽어볼게요. 대기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예방, 그리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위해 지속 가능, 그리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 위해. 자, 말은 되게 번지르르 하죠. 그래서 이 번지르르 한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용어들 조금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대기 오염 물질, 자, 이거는 가스나 입자상 물질, 고체나 기체라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시면 되고, 가스는 말 그대로 기체죠. 매연도 기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유이탄소가 있기 때문에 고체입니다. 매연은 고체예요. 요거 우리 차에 쌓입니다. 그럼 검맣게 나오죠. 그리고 검댕, 요것도 입자상 물질 고체다. 자, 근데 매연이랑 검댕이랑 차이가 뭐냐면은 이 유리탄소가 응결했는지 아니면은 조금 기체 형태로 있다가 달라붙었는지, 요게 중요하고, 저공해 자동차 보시면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는 자동차 또는 배출 허용 기준보다 오염 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차를 우리는 저공해 자동차라고 해요. 자, 이런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을 하라고 명령을 받는 차들이 있는데, 이런 차들이 보통 우리 경찰차, 그리고 택시, 그리고 버스, 이런 분들은 저공해 자동차로 이제 전환을 하라라고 나라에서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내가 안 하고 싶다. 왜 시킨 대로 해야 되냐? 근데 하기 싫어. 그러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니까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공회전 제한 장치 보시면은 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공회전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면은 대기 오염 물질이 줄을 거고 연료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부착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두 개 가지고 우리 대기 환경 보전 법령을 이루겠다라는 정부의 목적이 있으니까 요거를 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1과목은 마무리할 거고, 2과목부터는 조금 더 재밌는 내용들 많이 나오니까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둘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과목 먼저 시작해 볼 건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동차 말소 등록의 사유 기억나시나요? 자, 자동차 제작, 판매자 등에 반품한 경우, 차량이 초과된 경우,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자동차는 말소를 해야 한다. 보시면 되겠고, 자, 말소 등록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호판 봉인은 시도지사가 실행한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요. 자, 이 과목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물 취급 요령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문제예요. 좀 안전에 관련된 거라서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자, 화물을 실을 때 적재함의 가운데부터 좌우로 적재한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모서리부터 적재를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운데부터 쌓아서 무게중심을 맞추면서 적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아래쪽에는 무거운 거부터 실어야겠죠. 제일 위에 무거운 게 있으면은 화물이 파손될 수도 있고, 또 무게중심이 위로 가기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운행 중에 화물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윗부분부터 바닥까지 평평하게 메워야 돼. 당연히 평평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운전자는 운행 전에 적재한 물건이 쓸릴 것에 대한 주의를 운행 전에 점검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인수, 거절, 이사, 화물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정당한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화물들이 있다고 했죠? 그것들인데, 자, 고객이 휴대 가능한 귀중품, 그리고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 뭐 한약이나 김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온 친구야, 배출가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보는 고장 확인인데, 자, 일단 무색, 청색이다. 완전 연소됐거나 정상이라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알아내냐면은 자동차 배기가스 나오는 곳에 A4 용지를 갖다 댑니다. 흰 색깔 종이죠. 그리고 좀 기다리다 보면은 색깔이 변해요. 그걸로 알아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검은색인 경우는 불안정 연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어디 문제가 생겼냐면은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자, 에어클리너 엘리먼트가 막혀서 검은색으로 나오거나 연료 장치의 고장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근데 흰색으로 나와요. 다량의 아이고, 못하겠네요.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서 연소를 하는 거죠. 이것도 불완전 연소라고 볼 수 있는데, 사유가 조금 다릅니다. 헤드 게스킷이 파손됐거나, 밸브 오일 실, 밸브의 오일이 새지 않게 막아주는 게 오일 실이죠. 자, 요게 노후된 거나, 피스톨링이 마모된 경우에는 배출가스가 흰색으로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적의 위험성. 이것도 생각해보면은 뭐, 당연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 과적했다는 건 일단 무겁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거울 때, 이 차가 무거울 때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먼저 엔진, 차체, 도로, 플러스 뭐 타이어, 이런 것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왜? 무거우니까. 그리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속도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멈추는 게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리막길 주행에 브레이크 파열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끊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거, 특히나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운송장 형태는 기본형, 보조용, 스티커형 요 세 가지 있다라는 거 외워두시면 되고요. 운송장은 일단 정중앙 상단에 부착한다.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되죠. 그리고 운송장을 붙이기 어려운 형태의 운송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형태가 뭐 평평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는 박스에 넣어서 배송한 다음에 붙인다. 그리고 운송장을 붙일 수 있는 박스에 포장해서 수탁 후 부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막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택배 여건이 많은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조금 볼게요. 사업자는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배송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것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필요한 내용들이 없으면 배송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사업자는 운송장의 인도 예정일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까지 운송 인도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 시인 수화인으로부터 인도 확인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받아서 배송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꼭 확인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강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 연착돼서는 손해배상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잘 알아두고 일을 보이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운송장의 역할 및 기능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운송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의 역할을 해요. 운송장이 나왔다는 것은 이 거래를 내가 마무리하겠다는 계약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화물 인수증 역할, 그리고 운송 요금에 대한 영수증 역할도 한다. 그리고 배달에 대한 증명, 그리고 행선지 분류 정보 제공, 행선지 이게 어디로 갈 것이다 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금 관리 자료, 왜? 이게 곧 영수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수익금 관리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 정보 처리의 기본 자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행선지 분류의 제공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화물들이 보통 어디로 많이 간다. 이런 것들을 정보를 모을 수도 있고 처리도 할 수 있겠죠. 자, 운송량은 어떤 것들이 기재되어야 되냐? 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운송량 번호 있죠.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요거를 어디까지 왔는지 조회를 해볼 수 있는 운송량 번호, 그리고 바코드, 그리고 송화인의 주소 성명 및 전화번호, 수화인의 주소 성명 및 전화번호,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당연히 다 있죠. 그리고 주문 번호 또는 고객 번호, 우리 오늘부터 운송장 안에 들어가 있는지 뭐 있는지 슥슥 보면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화물명, 우리가 뭐 보통 택배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운임 지급 방법, 선불인지 착불인지, 뭐 아니면 중간 정산인지, 그리고 도착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운송 요금, 그리고 면책사항, 요게 아까 약관 같은 것들 되겠습니다. 약관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화물의 수량, 이렇게 들어가 있다. 슥슥 보면서, 들으면서 하다 보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외워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 화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거 잘 읽고 푸셔야 되는데, 사업자의 잘못인지 고객의 잘못인지에 따라서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이 달라집니다. 자, 먼저 사업자의 잘못인데, 인수인 2일 전까지 해제 통지를 했어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계약금의 배, 두 배죠? 요거를 돌려줘야 돼요. 근데 하루 전에, 이거 못하겠다 하면은 4배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인수일 당일, 오늘 요거를 화물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하겠다. 잠수를 탔어. 그러면 계약금이 6배. 근데 당일에도 해제 통지를 하지 않아서, 내가 오늘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근데 내일 갑자기 연락이 왔어. 사실 어제 죄송해요.
그런 거 상관없이 계약금의 10배를 물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고객의 잘못인 경우에는 조금 이게 낮습니다. 자, 인수일 하루 전에 죄송한데 저희 이사 계획이 바뀌었어요.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 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고요. 인수일 당일에 근데 못하겠는데 오늘 이사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당일에 얘기를 했다?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된다라는 기준. 이게 사업자의 책임인지 고객의 책임인지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니까 시험 문제 이 사업을 나왔다 꼼꼼하게 문제를 읽고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포장 합리화의 원칙입니다. 자, 포장 합리화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통 화물이 다 직사각형이죠. 근데 요 직사각형에 있는 화물차에 물건을 많이 실을수록 사업주는 이득이겠죠. 그렇다는 것은 첫 번째 시작되는 거, 포장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일단 사양 변경의 원칙, 그리고 집중화 및 집약화의 원칙, 재질 변경의 원칙, 시스템화, 단위화, 규격화, 효준화, 그리고 대량화, 대형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내가 많이 싣고 잘 싣고 안전하게 싣겠다라는 거죠. 자, 만일에 뭐 재질이 바뀌었다, 포장 재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규격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막 종이 포장을 했어.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양 변경이 됐어요. 이런 것도 막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사업주의 입장으로서 최대한 많은 물건을 싣고 싣되 안전하게 운송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포장을 해야 할까? 이런 거 조금 생각하면서 외우면서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나 제일 밑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 있죠. 대량화나 대형화의 원칙. 요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싣겠다. 이런 내용이고, 자, 많이 실으려면은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야겠죠. 규격이 딱딱 맞을수록 제일 좋겠죠. 그리고 규격이 딱딱 맞는 것도 추가로, 자, 포장 재질이 또 중요하겠죠. 찢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포장을 잘 해야 된다라고 고객이나 이렇게 수탁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도 해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몇 개를 실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평균 개수,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하고 단위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보통 이 화물에는 의류를 많이 실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정해서 집중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과목 내용에는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있었던 경험, 운전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이나 화물을 주고받고 택배를 주고받으면서 있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은 너무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 과목 이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포장법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자, 먼저 일반적인 분류다. 그러면은 상업포장과 공업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상업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택배 물품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포장,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뭐 진열하기 위해 하는 뭐 포장,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업 포장에 해당이 되고, 공업 포장은 말 그대로 이제 수송하면 뭔가 묵직한 물건들 느낌이 들죠. 대량인 느낌이 또 있고요. 이런 것들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잘 포장을 해야겠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공업 포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포장의 분류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포장하는 재료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먼저 유연 포장, 강성 포장, 그리고 반강성 포장인데 쉽게 말해서 그 포장하는 재질이 딱딱한지 안 딱딱한지 요거에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연 포장부터 강성 포장으로 갈 때까지 점점 딱딱해지고 중간이 이제 반강성 포장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포장 방법별 분류 요게 중요하겠죠. 자, 먼저 방수 포장, 방습 포장, 방청 포장, 완충 포장 이렇게 있는데 내용 쭉 있어요. 자, 먼저 방수 포장은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고요. 방습 포장은 물 안에 있는 물건들이 습기를 유지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습기조차 들어오지 않게 아예 막아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수 포장이랑 방습 포장이랑은 개념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방청 포장은 녹슬지 않게 해주겠다. 완충 포장은 조금 더 푹신푹신하게 조금 더 완충될 수 있게 조금 더 두껍게 이렇게 포장해 주는 거다 보면 되겠고 진공 포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진공 압축을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산소와 접촉하면은 부패되는 것들이 있죠. 뭐 음식물 이런 것들을 포장할 때 진공 포장한다. 그리고 압축 포장은 부피를 줄일 때 베개나 이불 같은 부피가 큰 거를
해서 쭉 하면은 작아지죠. 그리고 수축 포장, 수축 포장이랑 압축 포장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은 수축 포장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부피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포장이다. 그래서 압축 포장에 안전이 조금 추가된다고 하면은 수축 포장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포장의 기본적인 기능, 이 포장들을 왜 하냐? 먼저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표시, 이게 어떤 물건인지, 그리고 상품성을 위해서, 그리고 포장을 하게 되면은 부피가 줄고 하면 안 편리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효율성, 공간의 효율성도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포장을 이쁘게 잘 하면은 판매 촉진성, 판매가 더 잘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화인이라고 나옵니다. 쉬핑 마크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매수인의 사용 편의 및 선적 서류와 물품과의 대조에 편의를 준다.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화인이라는 게 부정확하면은 통관 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화인이 부정확하게 되면은 하역차고, 인도차고, 불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선적, 이 화물에서도 항운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통관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개념이다. 요 정도만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화인에는 네 가지 표시가 있는데 주표시, 회사의 상호가 들어가는 게 주표시, 수량 표시는 요게 몇 개다라는 게 아니라 포장을 했는데 이 포장이 몇 개 중에 몇 개다, 10개 중에 두 번째 포장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수량 표시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주의 표시는 말 그대로 이 화물이나 화물을 운송하거나 보관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표시는 말 그대로 독착지명, 그리고 경유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착지명을 크게 하고 경유지를 작게 쓴다 라는 거, 요거 정도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장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이제 골판지로 우리가 포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점 뭘까요? 자, 먼저 대량 주문 처리하기가 용이합니다. 왜? 가볍고 제 최적이 작아, 좀 두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보관이 용이하고 물류비가 절감된다. 그리고 골판지는 평소에는 이렇게 접어놨다가 딱 펼쳐서 박스를 만들죠. 그래서 이게 최적이 작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장 작업이 용이하고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다. 왜? 규격이 일정하니까. 그리고 대량 생산품 포장이 용이하다. 자, 그럼 나무 상자의 특징은 뭘까요? 재료 확보가 용이하고 조립이 쉽다. 자, 골판지와 비교해 봤을 때는 조립이 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나무 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 단단함,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조립이 쉽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하기가 좋아요. 부서지지 않는 이상 계속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도 있는 보호성, 단단하니까 귀중품, 중량물 등을 적재하는 데는 아무래도 골판지보다 나무 상자가 더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요 빈출 차량만들만 좀 볼게요. 자, 먼저 카고 트럭. 하대에 간단히 접을 수 있는 문짝을 단 차량이다. 요거는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용 특장차. 우리 특장차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고가 사다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적재함 자체를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갖추거나, 그러니까 A라는 화물을 싣기 위해서 최적화된 규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측장차는 A라는 화물밖에 못 싣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한 작업, 뭐 고가 사다리 높은 곳 올라갈 때 가능하도록 기계 장치를 부착한 차량,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트럭에 뭐 굴삭기 관련된 장비를 단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용 특장차고요. 시스템 차량은 트레일러 방식의 소형 트랙이에요. 자, 이제 트레일러라고 하면 우리 앞에 트랙터가 있고 트레일러 이렇게 있죠. 자, 요거를 달 수 있는 작은 트럭이다. 큰 트럭은 시스템 차량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덤프 트럭은 말 그대로 적재함 높이 이렇게 있는데 평소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 화물 흙 같은 것들이 이렇게 우르르 쏟아지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 덤프 트럭. 보통 우리 볼보 차량을 덤프 트럭이라고 많이 부르죠. 자, 그리고 자, 우리 요 내용 어디서 봤었죠?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어요. 자, 갑자기 하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화물에 대한 내용 했었습니다. 사업자 책임인지 고객 책임인지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먼저 사업자 책임으로 인수일 2일 전에 해제 통지했다. 계약금의 배 2배. 인수일 하루 전에 통지했다. 계약금 4배. 그리고 당일에 해제했다. 6배. 당일에 해제 통지도 안 하고 잠수를 탔다. 나중에 걸리면 10배다. 자, 고객의 과실로 이사 환불을 해제했다. 요거는 조금 더 사업자보다는 경감됩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했다. 계약금만 돌려주면 되고 인수일 당일에 못하겠다고 했다. 계약금의 2배 돌려주면 된다. 내용 기억하시죠? 자, 저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화물 이제 적재 작업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자, 요거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볼트처럼 막 조금 하는 것들 있죠? 너트 이런 거. 우리 박스에 포장을 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작은 것들, 박스에 포장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만 개별로 포장할 수가 없죠? 이런 벌크 물건들 같은 거는. 그래서 벌크 같은 경우는 상자에 따로 다시 적재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 자, 작업 전에 적재한 바닥이나 바닥에 부식되거나 고장난 부서진 곳은 없는지, 그리고 혹시 낙하물이 생길 이유는 없을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화물 결박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경 써서 작업한다. 그리고 적재함 난간에 적재해서는 안 된다.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면 우리가 적재함 난간에 서서 적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들이 요거는 읽어봤을 때,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실제로 현장 가서는 그렇다 하다 한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밧줄 결박 시 밧줄이 끊어질 것을 대비해 안전한 자세를 취한다. 자, 내가 이렇게 막 힘줘서 쭉쭉 당겨가지고 밧줄로 결박을 하고 있는데 밧줄이 딱 끊어지면 뒤로 넘어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 만한 자세를 취해서 결박을 한다. 그리고 운반하는 물건이 시야를 가리면 안 되겠죠.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적재 후 밴딩 끈을 사용하여 결박할 때 결박 시 견고하게 묶였는지 항상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는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작업과 기계작업의 차이 볼 건데, 말 그대로 수작업은 우리가 사람이 직접 하는 거죠. 기계작업은 기계가 이제 알아서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사람이 하는 이유는 먼저 두뇌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요. 분류나 판도, 검사, 검토 이런 것들을 할 때 사람이 직접 보면서 검수표를 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고요. 자, 일정하지 않은 시간 간격으로 진행되는 소량 취급의 작업입니다. 자, 물건이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게 막 오늘 2개 했다가 내일 3개 했다가 그 다음날 1개 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기계한테 굳이 맡기는 것보다 사람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품이 경량인 경우 가볍거나 물품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기계에 넣었더니 막 기계가 아직 분류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가볍기도 하니까 사람이 직접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자, 그러면 기계 작업은 반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수작업이 아닌 거는 다 기계 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자, 두뇌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한 경우라면 사람이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기계한테 맡기면 되겠죠. 자,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어요. 자, 포장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대량 취급 작업. 요거 사람들이 막 3명 달라붙어서 할 거. 기계 한 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왜 기계는 24시간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럼 기계만 관리하는 사람 1명만 있으면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품이 중량이거나 그리고 막 사람이 운반하기 힘든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물품의 크기 등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냥 기계에 딱 맞는 규격에 포장을 해가지고 기계한테 그냥 맡겨버리면은 기계가 알아서 작업을 다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작업과 기계 작업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어느 게 더 효율이 있냐라는 거고, 딱 봤을 때 수작업을 하나 내가 딱 해서 외워야겠다 하시면은 기계 작업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 수작업과 반대되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계 작업이다 이렇게 외우면은 다 따라올 거라서 2개 다 같이 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외운다면 둘 중에 하나 더 외우기 편한 것만 외워서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것이다 라고 외워주시는 게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과목 2번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다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팔레트 나옵니다. 우리 팔레트, 화물, 물건, 이런 물건들을 적재하기 전에 밑에 까는 판들 있죠? 요 나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팔레트라고 하는데, 요 팔레트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팔레트들을 먼저 차곡차곡 쌓을 때 요 사이에 틈이 있겠죠. 이제 틈을 어떻게 메꾸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 팔레트 틈바구니는 여러 두께의 발포 스티판을 이용해서 틈을 없앤다 라는 거 먼저 나오고 있고요. 팔레트가 얽히지 않게 하려면 합판을 사이에 넣는다. 자, 상황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팔레트의 틈은 에어백을 사용하여서 없앨 수도 있다. 자, 팔레트의 틈은 발포 스티판, 에어백 이 2가지로 없애고, 얽히지 않게 하려면 뭘 쓴다? 합판을 쓴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팔레트 위에 적재하는 방법인데, 자, 먼저 밴드 걸기 방식입니다. 자, 붕괴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자, 팔레트와 위에 적재한 물건들 함께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붕괴가 되지 않게 사용할 때 밴드 걸기. 주연 어프인데, 자, 주연 어프 방식은 팔레트의 가장자리를 높게 하여 화물이 안쪽으로 쏠려 갈라짐을 방지한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화물들이 있겠죠. 자, 요거를 가운데부터 적재해서 무게 하중을 다 가운데로 받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꽤나 안정적이겠죠? 요게 주연 어프 방식이다. 자, 그리고 풀 붙이기 접착 방식은 말 그대로 이 팔레트와 적재물을 풀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 기계화가 가능하고 풀을 붙여서 미끄러짐에 대한 방지를 하고 대신 뗄 때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슈링크 방식은 뭐냐면은 이 열 수축식 플라스틱 필름이 있어요. 이 팔레트 위에 쌓여 있는 적재물들을 플라스틱으로 딱 씌워요. 그리고 슈링크 터널을 이렇게 슉 지나게 되면은 이 열을 받아서 쫙 조여집니다. 이 필름이 쫙 조여지면서 팔레트 위에 있는 적재물들을 밀착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제 컨테이너에 넣는 물건들은 손의 여부와 봉인번호를 체크하고 배차계에게 통보해야겠죠. 그리고 상차를 다 했어요. 그러면은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간을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상차 전에는 배차계에 배차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 상차 전에 상차지와 도착지 시간을 통보받아야 된다. 자, 근데 우리 상차 후에도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간을 체크한다고 했죠. 한 번 더 체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상차 전에 배차계에 배차 지시를 받았죠. 그때 또 뭘 받아야 되냐면은 컨테이너의 중량을 통보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적재가 과적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컨테이너라는 건 기본적으로 운반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운송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단위의 투자가 있어야 되고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되고 컨테이너 하역 시설이 있는 항구만 입항할 수 있겠다. 자, 당연한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컨테이너에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제일 자주 나오는 세 개 보겠습니다. 피기백. 자, 피기 하면 왠지 돼지 피그죠. 자, 요런 돼지들 우리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은 기차에 태워서 막 적재를 해요. 그래서 이 피기백은 컨테이너를 열차에 적재하여 운송한다. 돼지는 열차로. 자, 버디. 옛날에 혹시 버디버디라는 메신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자, 컨테이너를 항공에 적재, 비행기에 적재하는 거다. 그리고 피시, 물고기죠. 자, 근데 이 스펠링은 조금 사실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 피시 하면 물고기 떠올려요. 그 물고기는 배로, 선박에 적재하여 운송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행어 컨테이너. 행어라는 거는 행잉, 매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 건어물 이런 것들이 바닥에 닿지 않게 천장에 매달아서 운반할 수 있는 컨테이너고요. 자, 그리고 플랫폼은 플랫, 바닥이다, 단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량물이나 부피 큰 화물들을 운송할 때는 플랫폼 컨테이너를 쓴다. 그리고 천장 개방형이 있는데요. 자, 천장 개방형은 말 그대로 천장이 없는 거죠. 그러면 높이가 높은 것들을 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수 컨테이너 일종으로 지붕이나 벽 등이 개방되어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자, 그리고 솔리드 벌크 컨테이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벌크예요. 벌크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몰드, 소맥분, 사료 이런 것들을 운송할 때는 벌크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죠. 자, 우리가 앞에 차가 있어요. 요거를 트랙터라고 부르고 뒤에 연결해서 붙여주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트레일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일러 자체는 동력이 없죠. 그래서 모터 비히클에 의해 견인됩니다. 그리고 사람, 물품 등을 수송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얘도 마찬가지 차량인데 혼자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꼭 앞에 있는 트랙터와 함께 같이 다녀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 트레일러는 이제 파이프나 H 형광 등 장착물, 굉장히 긴 물건들을 실을 수 있는 용도로 폴 트레일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지테이터는 여러분들 헷갈리실 필요 없는 게 그냥 우리 믹서차예요. 우리 시멘트, 이런 골재들을 혼합해 반죽하는 차 있죠? 자, 요거를 우리 아지테이터라고 부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일러의 장점은 뭘까요? 자, 트랙터를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트랙터가 한 대가 있다고 치면은 이 트랙터 한 대가 트랙터 여러 개를 트레일러 여러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반할 수 있겠죠. 하나 달아서 갖다 놓고 또 달아서 갖다 놓고. 자, 그리고 적재량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탄력적인 작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단기적인 창고 기능을 가능하기도 한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은 이 트레일러를 A 지점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 그러면은 잠깐 동안은 이거를 여기다 그냥 두기도 하고 이 안에 있는 물건을 굳이 내리지 않더라도 창고 기능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건이 이 안에서 보관돼도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랙터 운전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요게 1번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트랙터 한 대만 있더라도 조금 힘들겠지만 트레일러 여러 대를 운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일러의 구조에 따른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자, 먼저 평상식,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면의 하대를 갖춰 일반 화물이나 강제 등의 수송에 적합하다. 그 저상식은 아주 낮은 거예요. 차체가 낮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게중심이 더 아래에 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수록 더 무거운 걸 싣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다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불도저나 기중기 등 건설 장비 굉장히 무겁죠. 이런 것들을 운반할 때 쓰는 게 저상식 트레일러다. 그리고 중간 있습니다. 중저상식 트레일러 있는데 시험에는 무조건 핫코일 얘기 나옵니다. 핫코일 나온다, 중저상식. 핫코일 나온다, 코일 나온다, 무조건 중저상식 트레일러구나 라고 해서 바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케레탈 트레일러, 요거는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 제작된 거예요. 말 그대로 트레일러, 컨테이너만 자체적으로 운반할 때 쓰는 것은 스케레탈이다. 시험 문제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벤 트레일러, 일반 자파 및 냉동 화물 등의 운반용으로 사용된다. 벤형 있죠? 우리 자동차도 벤형 있죠? 그런 식으로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오픈탑, 천장이 개방되어 있다. 탑, 지붕이 오픈되어 있다. 천장에 개구부가 있어 화물이 들어가게 만든 고척 화물 운반용이다. 높이가 높은 거나 아니면은 너무 커서 이렇게 들어서 트레일러 위로 떨어뜨려서 적재를 하는, 그럴 때 오픈탑 트레일러를 쓴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수용도 트레일러, 말 그대로 요거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덤프 트레일러도 해당되고요. 탱크 트레일러, 오일이나 뭐 이런 벌크용들 실는 탱크 트레일러, 그리고 자동차를 운반할 때 쓰는 것들도 전부 다 특수용도 트레일러에 들어가요. 이 트레일러 중에 큰 거는 뭐 고가 사다리, 뭐 소방 안전을 위해서 제작된 트레일러, 이런 것들 전부 다 특수용도다. 그래서 이 안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전부 다 특수용도예요. 바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제한 차량 운행 허가 내용 볼 텐데 요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축하중은 10톤, 총 중량은 40톤, 10톤 40톤, 그리고 길이는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6.7m 초과, 그러니까 16.7m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폭은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2.5m, 높이는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4m 초과인데 만일에 그래서 안전하다고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4.2m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시험에 뭐 4.2m인데 내용 다 안 읽어보고 안 되지 라고 하면 안 돼요. 문제에 분명히 안전관리, 안전허가를 받은 경우 4.2m까지 된다 라고 나와 있을 때 꼭 내용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래나 흙, 자갈, 쓰레기 같은 거 운반하는데 덮개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재물, 파손품 낙하가 우려된다 라고 보시면 또 안 되겠고요. 자, 저속 차량 운행 속도가 50km 미만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지게차 등등. 보통 농번기 때 다니는 차들이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운반해서는 안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 원래는 되는데 만일에 비가 많이 온다, 눈이 많이 내렸다, 이런 이상기후시, 바람이 많이 분다 하는 경우는 풀카고나 트레일러, 기본적으로 트랙터가 있어야지 운반이 가능한 종류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상기후가 있을 때는 운반해서는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볼 건데, 자, 파손 사고의 원인과 대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적재물을 옮기거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택배 물건 같은 걸 옮기는데 뭐 도자기가 깨져온 경우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원인을 보면은, 자, 먼저 포장이 불량한 경우, 그리고 무분별한 적재, 그리고 상하차시 낙하. 요거는 우리 뭐 그러시는 분들 없겠지만 뭐 물건을 집어 던진다 이런 얘기들 있죠. 이렇게 해서 되면은 파손 사고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 집하시 고객에게 내용물의 정보를 듣고 포장 상태를 잘 확인한다. 그리고 가볍거나 가까운 거리 화물은 어떻게 해요? 화물을 막 함부로 취급해서 빨리빨리 운반해주는 게 아니라 함부로 취급해서 안 되겠죠? 그리고 사고 위험 물품은 안전박스에 적재하거나 별도로 적재한다. 충격에 약한 화물일수록 유의사항을 표기하거나 보강 포장에 신경 쓰도록 한다. 그리고 충격이 약할수록 아래 싣는 게 아니라 더 위에 적재를 해야겠죠? 읽어보면은, 생각해보면 또 당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화물 자동차 종류 우리 이거 1과목에서 했어요. 한번 마무리로 복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보닛 트럭, 덮개가 운전실 앞쪽에 나와 있는 트럭, 캡 오버 엔진 트럭, 원동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운전실 아래쪽에 있는 트럭. 자, 그렇다는 것은 앞에 이 운전이 가능한 트랙터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벤형, 우리 자동차 벤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죠.
상자형 화물실 갖추고 있어요. 냉장차 이런 것들 포함됩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 혹시 뭐 게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배틀그라운드 보면 우리 픽업 트럭 있어요. 화물실에 지붕이 없고 운전대와 일체로 되어 있는 이런 차들. 제가 그림 좀 못 그리는데. 그래서 막 위에다가 뭐 화분도 싣고 나무도 싣고 이런 차들이죠. 특수 자동차, 특별한 장비나 물품을 수송하는 전용차. 여기 특장차 포함되어 있겠죠. 소방차, 레커차, 냉동차, 트럭, 크레인. 냉장차 밴형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냉장 설비를 갖추고 있죠. 탱크차, 탱크, 뭐 오일, 이런 액체 이런 것들을 실어줄 수 있는 특수 장비차다. 덤프차 말씀드렸었고, 트랙, 레커차. 자, 크레인을 갖추고 크레인 작업이 가능한 특수 장비 자동차다. 기본적으로 다 특장차예요. 자, 그리고 레커차, 크레인 등을 갖추고 고장차의 앞을 끌어 견인이 가능한 특수 장비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물 자동차의 종류를 볼 건데, 이제 적재함의 구조에 따라 또 분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카고 트럭은 하대에 간단히 접는 형식의 문을 달았어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트럭이죠. 그래서 하대에도 적재가 기본적으로 조금은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 전용 특장차는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갖추고 특수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계를 부착한 것으로 트레일러, 믹서차, 벌크차 등이 해당한다. 시험 문제에 요 세 가지 나오고 있으니까 외워주시면 되겠고, 합리화 특장차 있어요. 저희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뭐 여기다가 굴삭기의 기능을 단다거나 트럭 위에다가 아니면은 측방이 개폐될 수 있도록, 측방이 열릴 수 있도록 달아준다던가, 아니면은 오픈탑 구조, 천장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합리화 특장차에 다 해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거를 이제 볼 건데, 우리가 맨 처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물 수탁을 거절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안 된다고 했죠.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근데 거절 가능한 이유들이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언제 시험에 나오냐? 언제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중요하니까 나오겠죠? 자, 기본적으로 택배사 화물마다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은 포장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 어디는 뭐 350cm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회사 기준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뭐 얼마가 넘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CJ는 되는데, 다른 대한통운은 안 된다. 대한통운이 CJ네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게도 마찬가지로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너무 초과되면 안 된다. 요 개념 잡으면 되겠고, 그리고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수탁 거절 대상이 됩니다. 근데 파손 면책을 동의한다거나 아니면 합의서를 쓰고 부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가능하겠죠. 그리고 밀수품, 군수품, 부정품인 경우 안 되겠고, 현금, 카드, 수표, 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미풍, 양속이나 사회에 반한 경우, 인화물질이나 위험한 물건인 경우, 동물인 경우,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거는 못하는 거겠죠.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안 되는 경우, 고객이 운송물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과 다른 내용으로 운송장을 기재한 경우는 우리가 운송물 수탁 거절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런 데 보면은 뭐 인화물질 이런 것도 누군가는 다 운송을 하고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특수장비차, 특장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도 우리가 앞서 살짝씩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복습차 한번 본 거기도 하고요. 오늘 본 내용들 다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시험 보러 가실 때 다른 내용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충분히 외우고 가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 자, 합격이라고 해서 뭐 100점을 맞아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건 좋겠지만, 우리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니까 너무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만 확실하게 외우고 가면 합격이구나. 꼭 요 마인드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